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의 현장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장애인 방송 24시간 수화 전용 방송인 복지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김동범입니다. 네, 아직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장애인단체들이 88년도 서울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이후에 이제 각성하기 시작해서 자발적인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애 유형이 15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유형별로 단체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단체별로 욕구도 틀리고 추구하는 바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단체마다 하는 이야기는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정책을 위반하거나 그 관여하는 자들이 볼 땐 되게 피곤한 계층이에요, 이게요. 네. 주장도 이게 좀 이렇게 잘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창구 를 만든 게 이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단체들이 하나하나로는 힘이 없지만은 뭉치면 힘도 되고 네. 또 이제 서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율해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요구할 부분들을 또 우리 스스로가 정리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협상의 파트너로서 네.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 필요했기 때문에 단체들 스스로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든 게 장애인 단체라면 이 네. 단체들이 또 우리의 힘을 결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해서 만든 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입니다. 네. 이 장애인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체 역량 강화와 네. 이 단체 교류 협력 그리고 제도 개선, 인식 개선 등 이런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먼저 장애인 단체 실무자 매뉴얼과 같은 단체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하는 역할들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제 그 단체 역량 강화거든요. 예. 장애인 단체들은 사실 열악합니다. 네. 그래 뭐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이 뭐 자발적으로 많은 이 재원을 내 가지고 운영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체를 유지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거기에 종사자들이 오래 종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사자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도 없고 그래서 모든 단체를 몰아서 우리 한국장총이 그 단체 종사자들의 좀 역량도 강화시키고 네. 그래서 그래서 단체들이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초기 때부터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솔루션이라는 것도 이제 단체 역량 강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 장애인 단체들이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법과 제도를. 예. 근데 법과 제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많습니다. 요 아주 작은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은 정말 당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런 작은 사안이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책적 건의를 하고 이런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하면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게 제도 개선 솔루션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극장을 갈 때 예약을 하고 보통 가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들은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건 현장에 가야지만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 누가 요즘에 극장에 현장에 가서 예약을 합니까?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예. 함께 가거나 할 때 보통 자리가 좋은 자리를 확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석을 선택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장애인들은 현장 가서 나 혼자 자리를 확보하면서 할인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같이 가는 일행하고 함께 예약하면서 그냥 할인 안 받고 갈 것이냐. 아, 네. 그 요거 제도를 갖다 예약 제도를 좀 바꿔라. 예. 그래서 예약할 때 이미 지불을 했어도 현장 가서 장애인임을 확인해 주면은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걸로 예. 할인이 되는 걸로. 이런 제도는 뭐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제도 개선 솔루션입니다. 네. 이런 현장의 부분들을 실무자들하고 함께 풀어가면서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각각의 단체에서 그 각각 유형에 맞는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네,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하시면서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이제 장애인 단체들 이게 크게 보면 장애인 쪽에 보면 이제 그 복지관 같은 이용 시설이 있고요. 네. 이제 거주 시설 같은 이런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예.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운영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무자 매뉴얼 같은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단체는 지침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장애인 단체는 뭐 하는 데인지 실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이런 그 체계성을 못 갖고 있고 열악하다 보니까 뭐 오래된 사람이 교육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여의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예. 단체에게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 그래서 장애인 단체 실무자 매뉴얼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일반 총무 업무 기한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회계 같은 거는 또 투명성이 되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요런 그다음에 외부에다 보내는 공문 작성하는 요령,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매뉴얼화해서 책자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교육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매년 책자를 업데이트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를 네. 또 하고 계십니다. 또 바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워낙 이제 빨리 이제 변하다 보니 네, 업데이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표준화된 업무 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또 효율적인 그런 업무 근로 환경이 또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단체 교류 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단체 간에는 어떤 교류와 또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역량 강화 못지않게 이제 서로가 교류하는 거 협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대부분 장애인 단체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형별로 모입니다. 네. 지체끼리, 농아끼리, 시각끼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이는데 모든 장애 유형을 망라한 대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교류의 장들이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올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연말 정도에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장애계가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냐. 그 10대 과제를 정합니다. 공동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들을.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단체별로 회의도 하고 해서 10대 과제를 해나갑니다.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해보니까 10대 과제 속에서 한 두세 가지는 건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5대 과제로 줄였습니다. 네.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5대 과제를 높여서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중에 이제 고령 장애인들이 예. 많거든요. 인구 분포에 보면은 이 대책을 좀 강구하자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정해놓고 많은 부분 이제 그게 이제 단체들 활동 속에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네. 과제들이 그런 지도자 대회도 있고요. 네, 잠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 5대 오늘 이번 올해 5대 목표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장에 질문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이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되는 것을 개선하는 거라든가 예. 이런 것도 그다음에 국제 협력 개발을 좀 넓히는 거라든가 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 지방 선거에 대한 대책 강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올해는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다 전부 다 꼭 필요한 네. 네, 그런 목표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마음 교류 대회라고 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복지에서도 보면 지방이 좀 소외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도 지금 보면 연합회들이 다 결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요. 네. 이제 전국 단위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그 시도별로 또 연합단체들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현재 13개 시도가 결성이 돼 있거든요. 네. 요 지역 간에 보면 격차가 또 있어요. 지자체가 이제 자치를 하다 보니까 네. 자치단체다 보니까 지역 간에 복지 격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좀 줄이고 또 잘하는 제도는 좀 확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이렇게 모이는 지역 간에 모이는 한만교류 대회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대회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예. 원래는 영호남 장애인들이 영호남의 그런 그 지역적 갈등을 장애인들이 나서서 풀자 해가지고 교류했던 대회가 한만교류 대회입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 이제 장총이 만들어져 한국 장총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걸 니네가 좀 전국 사업으로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영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다 모이는 모임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 겁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단체장들이 중요하거든요. 단체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예. 단체장들이 사실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단체장들하고 이런 그 정책을 만드는 관여되는 뭐 국회 쪽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장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실무의 무슨 실국장들 네. 이렇게 아침에 이제 모임들을 갖고 정기적으로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모임, 요게 이제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교류 협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 교류 협력 사업과 아울러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토론회 개최나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단체 이제 실무자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단체 간에 또 장애인 간에 지역 간의 교류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그렇게 모여서 또 그렇게 역량 강화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만연돼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 개선과 권익 증진입니다.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들을 함께 논의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TF도 만들어서 단체 실무자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세미나들을 통해 가지고 좀 알리고 네. 또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나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하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네. 뭐 토론회 같은 걸 열어서 의견 수렴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때마다 이 선거철이 되면 토론회 수화 통역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또 장애인들의 투표소로 가는 그 접근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외면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또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현안 해결을 목표로 이 장애인 연대 활동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장애인 연대, 선거 연대는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 항상 해왔거든요. 예. 그 장애인 복지가 이렇게 그 발전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선거에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길거리 나와서 도로도 막아보고 뭐 여러 가지 데모도 해봤지만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고 민주주의 방식은 역시 그래도 유권자로서 네. 장애인 정책을 갖다가 잘할 사람을 뽑아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까지 이제 선거 연대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첫째는 장애인들의 참정권 실현입니다.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 장소에 갈 수 없다든가 예. 또는 내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도 여러 그 투표를 하기 위해거나 또는 투표와 관련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기에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참정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방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후보들은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또 사실 그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갖다가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장애인과 관련된 공약들은 없습니다.
아, 두 가지 이유라고 저희는 보는데 하나는 장애인 쪽에 관심이 없든지 예. 아니면 공약을 내고 싶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공약을 낼지 모르든지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만들듯이 네. 대선이면 국가가 할 일, 총선이면 정당이 관심 가질 일들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공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라. 지금까지 마련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뭐 장애인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법안들이 사실은 그런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낸 것들입니다. 네. 지금 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전부 다 모든 게 거의가 그런 식의 공약을 통해서 이뤄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공약을 끌어내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직접 참여입니다. 장애인들이 단순하게 유권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국회가 됐던 이번 이렇게 지방선거 때 보면 지방의회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당사자들이 들어갔을 때 동료 의원이 장애인이 있을 때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동료 의원들도 또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의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더 신경을 써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직접 참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나가는 게 이제 이 선거연대의 기본적 방향입니다. 아, 네. 이 참정권 실현과 또 공약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직접 참여까지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서 또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예. 있고 이 공약은 문재인 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입니다. 그리고 100대 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저희가 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그 기본법적으로는 요소가 있고 장애인의 근간이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게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네. 근데 이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의 많은 부분들이 그 공급자 위주로 돼 있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기관들을 전했거든요, 지역에. 네. 이게 복지관들도 다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복지관에 가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복지관은 또 운영을 그렇게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예. 요걸 예를 들어서 한 20명 대상으로 한다는데 20명 대상을 뽑는데 그 선택은 누가 갖고 있냐면 선택권은 복지관이 갖고 있거든요. 이 전달 체계에 있는 과정에서. 네. 나는 내가 이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했을 때 그런 기관들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은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자 위주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 거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좀 전환을 해야겠다. 예. 그래서 권리보장법이 갖는 가장 큰 것 중에는 내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지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갖다가 개별 계획을 세워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등급제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등급제를 폐지하면은 그럼 복지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서 줄 것이냐? 바로 개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표준소득제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에서는요. 표준소득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 예를 들어서 장애 연금을 받는 대상자에만 국한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 기준에 미달되면은 그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든 아니든 일시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이 일시적 실업자가 됐던 그거를 줘야 된다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권 옹호 센터 같은 거 지금 이미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법에서는 그렇게 권리 구제라든가 인권 옹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장애인 복지법을 권리보장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공약을 한 만큼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분이 분명히 실현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법에 제일 제정하는 데 걸림돌은 재정입니다.
사실은 많은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정부가 조금은 이제 빠르게 속도를 못 내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원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1991년도에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만들어져서 예. 장애인들이 일정한 기업의 근로자를 가진 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요 며칠 전에도 이제 그 고용공단에서 하는 세미나에 가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은 오히려 일본도 마찬가지 의무 고용 제도가 있는데 대기업은 준수를 잘하는데 중소기업들이 문제다 이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거꾸로거든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열악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50인 미만 같은 경우도 그 의무 대상도 아닌데도 그런 쪽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네.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이제 더 이상 늘지도 않고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주지도 않고 일자리들 만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공공일자리를 좀 만들어라. 이제 공공일자리를 뭐 81만 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거기를 보면은 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장애인의 일자리는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의 일자리를 예. 한 10,000개를 만들어 줘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하고 TF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공공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반 경쟁 고용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 사회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은 좀 안정된 일자리 속에서 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 바람대로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저희도 예. 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 네. 꼭 이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장애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도 항상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 미달로 그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셨는지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단체들이 주장을 하고 나섰던 건데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규정한 것이 최저임금법입니다. 근데 그 법에서 적용을 제외시켜놓은 유일한 계층이 있어요. 아주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의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장애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9,000명 정도가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에서 풀어달라는 겁니다.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노동부가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근로 능력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다면 누가 장애인을 쓰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네. 물론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갖다가 사용주가 다 되려는 게 아니라 예. 그 근로 능력을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고용공단이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 측정된 것만큼의 이상 되는 것은 국가가 보전해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 능력 측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90% 근로 능력이 90% 이하인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완화한다고 노동부가 생각하는 게 70%까지 근로 능력이 70%까지 이하인 경우만 안 줘도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80% 70%요 사이가 90까지 되는 사이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인구로 구제받을 인구는 지금 최저임금 받는 한 9,000명 중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이제 뭐 거의 한 8,000명 정도는 다 최저임금을 못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저임금이 근로능력 측정에서 50%다. 그럼 사용주는 50%를 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70%가 됐든 10%가 됐든 똑같이 얼마를 줘도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라 50%는 59%가 줘야죠. 예. 70%는 70%에 맞게 줘야죠. 그럼 나머지는 뭐라냐? 바로 고용 부담금을 걷어놓은 게 지금 쌓여 있는 게 한 8,500억 정도 되고 올해가 되면 거의 1조에 가까워진다고 저희는 알고 네. 있거든요. 이렇게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보존을 해주라는 겁니다. 보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생활보호 대상자든가 이렇게 전락하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생활을 일반 사회에서 해나갈 수 있거든요. 예,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어요. 아, 좋은 네.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 능력에 맞게 임금이 주어진다면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또 자립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과 다른 문제로는 이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문제 또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와 고령이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정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한 현실인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고령 장애인 문제는 이제 올해의 이제 5대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3%가 넘어서 700만이 넘거든요. 네. 그런데 장애인 250만 중에 노인 인구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4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의 비율 중에서 상당히 고령화돼 있죠. 장애인 계층이 특히요. 그런데 이 고령화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건강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생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노인들이 많이 가는 경로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네마다 예. 있잖아요. 그 경로당에도 장애인들이 갈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한 중증 장애인들은 일단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곳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가서 누군가 돌봄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입니다. 노인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청각장애인은 거기서 대화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청각 장애인 중에서 농아인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 그냥 두런두런 모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노인 대책이 하나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요즘에 우리나라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장애인도 예외 없이 고령화가 되면 이제 그 독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자식들도 맞습니다. 이제 다 뭐 출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또 더 이제 돌봄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다른 누구보다 장애가 있다 보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이 더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뭐 노인 정책에서 특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예. 제도를 계속적으로 좀 고령 장애에 대한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좀 고민 중입니다. 예, 그런 이 제도적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보통 사회에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 문제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그냥 인식이라는 게 한 번의 개선이 안 되지고 꾸준하게 이게 이어와야지 개선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런 걸 해봤습니다. 장애인들이 출퇴근하는 장애인이 많거든요. 네. 근데 출퇴근하는 장애인들이 이제 같은 출근 시간대에 가면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다시피 이렇게 출근 시간에 보면 앞에까지 사람이 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애인이 들어가려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은 공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앞에서 좀 터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맞습니다. 근데 터주질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자기 가기 바쁘죠. 네, 너 들어올 곳은 없다. 뭐 이런 눈초리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시간에 출근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차를 몇 대를 보내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그 저희가 지하철 공사하고 캠페인을 했어요. 네. 그 입구에다가 그 장애인들만 타는 칸이 있습니다. 별도로 표식이 돼 있어요. 그 칸의 앞에다가 이만하게 바닥에다 칠을 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였어요. 어떤 스티커인가요? 공존이라는 그러니까 빌공자 곤에다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존 이걸 네. 합쳐가지고 공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문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걸 쭉 그럼 서서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읽게 돼 있어요. 예. 그 장애인이 오면 여기를 비켜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색다른 걸 해놔주고 장애인이 만약에 탑승이 되면 거길 비워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예. 확실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서 앞에 있는 걸 취지를 다 읽고 있는데 정말 장애인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거 비켜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3달 하고 뛰어야 된대요. 왜요? 계속할 수 없답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그리고 그것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걸 하는 거 제작을 저희가 다 저희 비용으로 했어요. 네.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네. 그 지하철 공사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니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잡해서 그냥 우리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기간을 짧게 주고 요 기간 안에 하면 철거해라. 그 철거하는 것까지 저희 비용 들여서 다 철거를 했고요. 예. 저희가 촉구를 했죠. 이거는 지하철 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캠페인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에 보면 여러 개 그 영상이 나가는 곳들이 많아요. 예. 그 영상 나가는 곳들에다가 이렇게 이제 좀 노출을 시켜줘라 일반 시민들에게. 뭐 지하철 안에서도 영상이 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딱 그 제한된 기간 외에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영상을 만들려면 사실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걸 또 하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그 돈값도 못할 정도로밖에 너무 짧게 주더라고요. 이런 게 인식 개선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하면은 바뀝니다. 바뀌고 다시 각인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하면은 바뀌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우리 장애인 단체들의 노력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저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 국가적이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큰 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해보니까. 예. 네. 그런 인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꾸준한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참 어렵고요. 인식 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방송도 나서야 되고 예. 사실은 이게 그 우리 복지 TV 같은 게 사실 가장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채널이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이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널 가기까지 너무 멀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방송위원회가 좀 앞에 채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로 바꿔주고 하는 것도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인식 개선의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기업과 함께하는 희망 캠프라든지 또 더불어 하나 이런 자라나는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업과의 협력 싸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단체와 교류하는 프로그램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장애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청소년 프로그램 속에 남들보다는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애초부터 이제 그들이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 전부터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이렇다면은 얼마나 좀 나왔을 때도 경쟁력도 있고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이제 희망 캠프라는 걸 합니다. 예. 중고 대학생들한테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말 이제- 그대로 희망을 주는 그렇죠. 캠프네요. 그렇게 하면서 예. 정말 나는 그런 자질이 있나 또 체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장애 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소리가 이쁘다 그러니까 나는 아나운서가 될 거야. 그 아나운서의 꿈을 키웁니다. 근데 네. 아나운서가 가져야 될 소양이 뭐고 소질이 뭐고 이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또 진짜로 내가 소질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예. 이게 진짜 실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연결해줘서 아나운서도 만나게 하고 또 거기서 실습해보고 자기 꿈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쟁을 좀 하려면 이런 연습을 더 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이제 코치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꿈을 응원합니다. 예. 요게 이제 희망 캠프라는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KB 국민은행이 계속 이제 몇 년째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또 장학금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람코 코리아라고 이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요건 이공계 학생들. 우리 장애 학생들 중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다양하게 예. 이공계 쪽에도 장애인 학생들이 좀 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ICT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청소년들이 최근에 4차 혁명이다 이런데 사실 장애 학생들이 이런 걸 만들어보고 무엇을 조립하고 또 그걸 운영해보고 하는 기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RC카라고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실제 만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경주를 하거나 서로 밀어내는 게임을 하거나 해서 흥미로 갖게 한다거나 최근에 이제 드론이 또 이제 인기잖아요. 이제 드론으로 이제 이번에 좀 전환을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SKT하고 함께 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요거 이제 중고생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경연을 합니다. 좀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게 하려고. 요것도 이제 매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애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잖아요. 네. 하면 이제 많이 학습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시청각 장애인들은 특히나 필기하기도 어렵고 이런 게 때문에 그 학습 보조 기구 같은 걸 좀 지원을 좀 해줘야겠다. 물론 학습 보조 기기도 주는 의미도 있지만 대학교 입학한 거에 대한 응원하는 측면에서도 요건 또 11년째 했어요. 요 부분은 네. 이제 KB 금융지주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인 이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네. 올해도 물론 이제 올해 신입한 대학생들 1학년생들한테 네. 학습 보조기구를 얼마 전에 나눠드렸거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건 현대제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준비하는 거는 우리 전동 휠체어라는 게 장애인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네. 그 전동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런 전동 휠체어 때문에 중증의 장애인들이. 그런데 수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서울에서 부산은 갈 수 있는데 우리 동네는 못 돌아다녀요. 수동 휠체어는 이게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반경이 대단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타를 요즘에 이렇게 다는 게 있거든요. 네. 탈부착이 가능하게. 요거를 갖다가 좀 처음으로 좀 보급을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현대차가 또 상당히 이해를 해주고 현대차가 여기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를 돌아다니고 할 때 수동 휠체어 장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누가 더 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가기가 어렵다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장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구매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 지원을 받아서 한번 보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게 국가가 이런 걸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전동일차도 저희가 처음으로 나눠주고 이제 이게 제도화된 것처럼 네. 요 제도도 좀 그렇게 바꿔가려고 지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아, 네. 이런 이 다양한 기업들의 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말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한국 장애인 단체 총 연맹의 목표와 또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첫째는 저희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제도 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합적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할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은 단체 간의 협력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가끔 가다가 뭔가 비리 사건이 터진가 하면 이제 전체 장애인 단체들이 얼굴이 뜨거워지고 사회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인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좀 역량 강화를 좀 통하고 서로 좀 교류를 통해서 예. 좀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들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볼 때 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활동을 좀 전환해야겠다. 예를 들면은 뭐 네. 평화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인권 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모두의 가치거든요, 국민. 그걸 이제 장애인 단체가 앞장서서 네. 좀 더 그 역할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들에 관련된 이야기에만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공동의 가치 속에는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걸로. 이게 이제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역할도 단체의 네. 역할도 그런 사회 전체로 보면 긍정적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고민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2014년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여성과 아동만이 이제 대상이었는데 장애인도 거기에 포함됐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거의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이제 여성과 아동만 하던 것을 장애까지 포함했는데 이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게 성격적으로 보면 이제 민간이 역할이 큽니다. 네. 근데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사실 선도에 서서 그런 우리보다도 더 저개발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예. 또는 그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좀 우리도 원조도 하고 같이 뭔가의 우리의 경험을 좀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시기도 얼마 안 됐지만은 장애인 단체들이 조직화되어 있지도 못하고 경험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결국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장애인 단체의 긍정적 역할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예. 그 국제 개발 협력에 장애인 단체들이 좀 관심 좀 가지고 경험을 좀 축적할 수 있도록 좀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꼭 장애인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복지TV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당사자와 또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장애인 복지에 관심 많은 분들의 많은 시청과 격려로서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이 방송이 일반 공중파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턱없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과 관심이 복지TV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김동범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